통상법 20강 시작하겠습니다. 7장 지난 시간에 분쟁 해결량에 이어가지고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 무역정책 검토제도라는 것이 이제 TPRM인데요. 여기 좀 한 칸 더 온 것 같네요. 잠시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전으로 잠시 가서 아이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자, 무역정책 검토되는 트레이드 팔리시 리뷰 메커니즘이다. TPRM이랍니다. 트레이드 팔리시 무역의 어떤 정책들, 각국에 있는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의 정책들을 리뷰해서 검토하는 메커니즘이다. 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제 각국의 통상 정책이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다 계속적으로 이제 WTO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각국의 무역 정책을 갖다가 계도하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를 갖고 있죠. 1970년대 이후에요. 종래 이제 가트 1944죠. 근데 가트는 WTO의 전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트의 주된 이제 그 어떤 그 협정들을 사실 WTO가 그대로 승계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가트 1947이 결국 키 포인트는 뭐냐면 자유무역입니다. 이게 위배되는 여러 가지 무역 정책과 각국의 그 통상법, 국내 통상법 제정이 있잖아요. 제정, 그죠? 이제 이래 돼서 이게 이제 결국 뭡니까? 일단 보호무역주의, 그죠? 그러니까 가트 1947은 자유무역주의입니다. 그 근간은. 근데 이제 여기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무역 정책과 통상법이 이제 제정이 승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무역을 표방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또 불리한 나라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내 통상 질서나 통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자유무역을 저해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커다란 세계무역화, 즉 자유무역화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그 왜곡 현상을 갖다가 뭡니까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제정된 게 무역정책 검토제도다, TPRM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무역 정책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투명성이란 것은 뭐냐?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고 해버리면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자유무역을 하려고 즉 어떤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아주 그 골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명확하게 해서 내가 이 나라에 진출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이런 무역정책들 각국이 취하고 있는 국내법적인 무역정책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죠?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명확해지면 이게 하나의 관세 장벽으로 그죠? 비관세 장벽으로 즉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기면 귀걸이식으로 각국의 정부가 유리한 대로 그죠? 보호무역하는 방법으로 이게 작용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한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WTO 부속 협정별로도 서비스도 상품도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지적재산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명성 제고를 의무화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WTO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이러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신설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해치는 어떤 그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그 제도적인 것들을 갖다가 철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1970년, 1980년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역 왜곡적 정책이 아주 만연되었습니다. 그죠? 이때 그래서 각종 무역 정책의 불투명성, 그죠? 이럴 때 이건 굉장히 투명성을 확대시키는 애매모호하게 1970년, 1980년대, 그죠? 애매모호하게 됐다,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1995년도에 WTO가 이제 시로 발족됨으로써 이에 대한 그 것들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15개 의제 중에서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제 WTO를 출발하기 전의 이제 가트 체제 하에서의 협상 과정을 이야기하죠. 이 협상의 15개 의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죠? 이런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WTO가 출범하기 전 1995년 출범하기 전 1989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시행되었다. 이제 이와 같이요. TPRM 등은 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죠? 무역정책검토기구, 즉 분쟁 해결 양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분쟁 해결 기구를 우리가 뭡니까? 디스퓨티 바디를 갖다가 설치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무역정책 검토기구, 즉 트레이드 팔리시 리뷰 바디, 여기도 또 바디입니다. 기구, 그죠? TPRB를 갖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PRB에서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검토를 맡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자간 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이제 무역정책 검토 제도, 즉 TPRM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회원국들이 무역 관련 법규,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한 명료성, 뭐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 당신들이 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계도하고, 그죠? 또 이해를 또 정리시키는 거죠. 가서 또 이렇게 뭐 설명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공함으로써요.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칙이나 약속 등을 준수하도록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TPRM은 시행을 위해 설치된 무역정책 검토기구, 즉 TPRB, 즉 트레이드 팔리시 리뷰 바디에 의해서 기구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국별 무역정책 검토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주로 보면요. 회원국의 무역정책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TPRB, 아까 그 무역정책 검토 기구를 설립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역정책 검토를 세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즉 세계 4대 교육국죠. 4대 교육국은 매년 2년마다 이걸 실시하고요. OS 20대까지는 16개국은 매년 4년마다, 그리고 여타국은 매년 6년마다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한다. 이게 로테이션 방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무역 정책을 갖다가 심의 받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4대 교육국은 2년마다, 그다음 OS 20까지는 16개국은 매년 14년마다, 그리고 여타 교육국들은 매년 매 6년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 검토를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및 관행들을 기술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무역정책 검토기구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역정책 검토기구에서 이것을 보고 이거를 갖다가 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회원국들이
회원국들 사이의 기업들이 진출하는 나라에 대한 무역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에서 뭐 자의적으로 뭐 독자적으로 그냥 그 해석을 해가지고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무역 검토 기구에 제출을 하면은 무역 검토 기구에서 각국이 제출하는 그러한 이제 무역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리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뭐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회원국들 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반드시 이제 국제기구인 WTO의 어떤 그 계도 하에서 또 해석도 맞죠. 미리 이제 조정이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이제 7장은 요까지로 무역정책, 무역해결 분쟁 양해 및 무역정책 검토 제도는 요까지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그 다음에 미국 및 EU 하고요. 한국의 통상법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국제통상법의 범주는요,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진 협의문 뿐만 아니라요, 각국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통상관계 관련 국내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요, 결국은 이제 그 국제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법이다, 국제 통상법이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보통 국제 기구에서 제정됐다는 것은 이제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협의된 그것을 우리가 통상법이다라고만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협의되더라도 각국의 국내법들이 그거를 갖다가 허용을 해야지 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분쟁 절차도 마찬가지죠. 분쟁에 관해서 지금 WTO에서 가트보다 더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중시하죠. 그럼 결국은 강제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제력이란 것이 어떤 그 국제기구가 어떤 포스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하지 마라 했다. 근데 그 나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 나라에 가서 뭐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나라 국내의 어떤 그 의지에 달려 있죠. 그죠?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트 때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가트 때는 뭐 어떤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딱 시스템은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실행력은 결국은 각국이 있는 각국 회원국들의 어떤 자국의 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제통상법이라는 것은 국제기구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된 내용을 실현하는 것도 결국은 각국 회원국들의 국내에 있는 그 국내법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팔로우 해주느냐, 얼마만큼 그걸 잘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국제통상법의 주체로서 국내법, 즉 국제통상과 관련된 각국 회원국들의 국내법도 규제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상관계 그 각국의 법령들을 갖다가 리뷰하는 거, 그죠? 검토하는 그러한 기관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국가가 주권적 행위를 벗어나서 사경제로서 자 이런 그 대외 무역 거래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것은 결국은 국제통상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당사자 간에서 사적 계약 위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거래법, 그렇죠? 국제거래법, 내지는 국제매매계약법 영역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경제의 대외무역 주체로서 대외무역 거래로서 수행하는 것은 국제통상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요 중에서도 다만 당사자 간의 이제 어떤 계약 위반 등 이런 것은 이제 국제거래법 내지는 국제매매계약법의 영역에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 통상의 중심축은 역시 미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상법 운용이 그죠?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관련돼서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통상법 운영과 관련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미국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체가 미국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GDP 면에서도 뭐 24조 달러, 그죠? 24조 달러 정도면은 우리는 한 2경 4천조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것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은 이제 대외 거의 뭐 엄청난 규모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외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는 우리는 미국과 EU 연합을 중심으로 통상관계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 GDP에 있어서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관련된 통상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주요 통상기구와 입법 과정이 어떤지를 하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국제 통상을 리딩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 대외 통상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분립의 정신이 있고 의회, 대통령, 연방 부분이 각각 일정한 견제와 균형이죠. 상권분립이죠. 그죠? 특히 통상정책의 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경우 이제 상무부가 있고요. 통상대표부가 있고 국제무역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이제 키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된 키맨들입니다. 상무부, 통상대표부, 국제무역위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 권리를 갖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가장 이상적인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의 어떤 그거지만 샘플이지만요. 어쨌든 대통령 즉 행정수반에게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경우에는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있죠. 일정 기간 내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 어떤 적극 조치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추후에 의회로부터 추인을 받는 이제 이런 아주 신축성이 있는 미국은 뭐 그 상업을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의 어떤 시스템 같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행정부를 볼까요? 자, 통상관령은 이제 행정부에서 대통령 수반이 있고, 그 다음에 상무부, 아까 통상대표부, 국제무역위원회 이렇게 해서 상무부, 그 다음에 통상대표부, 그 다음에 국제무역위원회가 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즉 미국 대통령은
통상 문제에 관한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국제 통상 협상 수행하고요. 통상 문제에 관련된 외교를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행정협정도 이것은 헌법의 권한에 의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프레퍼런스를 먼저 대통령이 먼저 적극 조치할 수 있는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조금 나오네요. 대통령은 외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의 위임에 의해서 통상 문제에 관해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우선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그죠? 행정명령을 발휘할 수 있는 그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조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국회 의회의 어떤 비준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행정명령으로서 효력 발생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 행정명령은 일정 기간에 한해서 작동, 90일, 9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초안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대외통상 문제는 미국에서 대외통상 문제는 헌법상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권력 분립에 있다가요. 의회, 대통령, 그다음에 연방법원, 그죠? 의회, 대통령, 연방법원이 각각 그 일정한 역할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행정부입니다. 그죠? 통상 정책의 집행은 주로 미국 행정부, 대통령, 상무, 통상 대표부, 그다음에 국제무역위원회로 되었다 했죠. 그다음에 봅시다. 아까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통상 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USTR이라고 잘 알죠.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대표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통상 대표부다 이렇게 해요. 미국 통상 대표부, 즉 Trade Representative다 이렇게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USTR은요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통상 정책을 근단한 전담 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원은요 USTR은 1962년 통상 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입니다. 그래서 1962년에 있는 Trade Expansion Act 통상 확대법에 의해서 즉 STR이죠.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특별 통상 대표부. 그다음 STR 그러니까 Special Trade Representative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73년에 통상법 위에는 강요급 위치로 이게 격상되었습니다. The Trade Act of 1974에서 이것은 통상법 1974년 통상법에서 강요급이죠. 우리는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의 통상 문제에 관련한 대통령 특사 역할도 여기에서 US Trade Representative 통상 대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 기원을 조금 알아주시면 됩니다. 62년 통상 확대법에다가 74년에 있는 통상법에서 강요급으로 위치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 특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U.S. Trade Representative 통상 대표부는요. 자, 어떤 일을 하냐? 대통령 직속이고요. 그 다음에 74년 통상법에 의해서 강력급으로 격상되었다 했죠. 기원은 어떻게? 1962년, 그죠? 법에 의해 가지고죠. 자, 미국 통상정책의 발전과 조정 시행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자문하고요. 통상 협상을 수행하는 여기서 이제 통상 대표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통상 협상을 수행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 및 통상 협정 하에서 미국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통상 문제에 관해 연방경영 각 부처의 지침을 시달합니다. 이렇게 해라. 지침을 시달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확대, 그죠? 그다음에 국제 통상 생필품 및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통상 문제에 관한 정책을 연구를 하고, 그죠? 불공정 무역관과 관련된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을 갖다가 관장하는 곳이 바로 이 미국의 통상대표 USTR입니다. 상무부 통상대표부, 그죠? 그 다음에 국제무역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이제 뭐 이런 이게 주된 그거고요. 이제 위에도 이제 불공정 무역 조사해가지고 의회 보고하여서 교육 상대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과 보복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거는 통상법 3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통상법이죠. 수법 301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법. 이 통상법 1974년에 그죠? 1974년에 이제 그거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복 조치하는 기관이 바로 이 USTR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무부 봅시다. 상무부. 상무부는 Department of Commerce를 DOC라 합니다. DOC.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대외 통상 업무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전담하고 있는 행정부처입니다. 그죠? 우리 물론 상무부이죠. 그죠? 상무부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내 산업 발전, 그죠? 국제 수출 촉진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무부와는 달리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보조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국내 산업 발전, 그다음에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수출 촉진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무부는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적용된 절차 및 조사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을 규정하는 규칙을 딱 제정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문제에 대해서요 상무부는 예비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정은 연방 관부에다 the Federal Register에다가 이제 고시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상무부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문제를 판정을 합니다. 예비 판정 또는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해서는 상무부만 아니라 뭐 소관 사항에 따라서 농무부, 국방부, 노동부, 재무부, 뭐 국무부, 그죠? 등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수평적으로 통상 문제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죠? 거의 같아. 그렇지만 이제 주도권을 갖다가 물론 상무부에서 하겠죠. 그죠? 그렇다. 자,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반덤핑하고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이나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Federal Register, 즉 관부에다가 국방관부에다가 연방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은 관련 부서에 따라서 뭐 농업에 관련돼서 농무부, 국방부, 노동부, 재무부, 국무부 등이 이제 수평적으로 통상관계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부분은 봤고요. 의회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통산에 관해서는 미국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댔죠. 의회, 행정부, 그 다음에 연방법원인데 그래도 많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고 있는 곳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통상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미국 헌법 1조 8항에 따라서요. 대외 통상에 관한 규제와 관세 및 기타 수입 과징금의 부과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수입 과징금 여기서 다 이제 관세를 결정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더욱이요. 여기 이제 국제경제정책 수립하고 집행을 위한 정부 예산을 갖다가 승인한 정부 예산 승인은 의회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통상 관련된 법률 제정하고요. 국제조약 비준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한 통상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또 의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의회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통상정책 집행을 대외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요. 직접적으로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통상을 주도하죠. 세계 통상을 주도하니까 그걸 뭐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 대신에 의회는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할 각종 통상 관련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정책 방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서 바로 이제 그 행정명령을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행정명령은 사실은 그거 돼야 됩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일정 기간 내에서만 이제 발동이 가능하죠. 그다음 그 이후에는 그것은 또 의회에 다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충분히 이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요. 미국 의회는요. 보통 보면 우리가 상원, 하원 잘 들어보셨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됩니다. 양원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이 50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6년에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됩니다. 3분의 1씩 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원은 결국은 뭡니까? 각 주 인구 비례로 그 다음에 구성되고요. 2년마다 개선됩니다. 그죠? 2년마다. 2년마다 이제 우리 중간선거를 하죠. 그죠? 중간선거. 그래서 435명이 되고요. 이제 매 2년마다 개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원과 하원은 선거구 인구가 서로 다르면 독자적 운영 방법과 선례 및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분담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틀립니다. 그런데 상원의 그 권한이 더 큽니다. 미국에는요. 근데 상원은 이제 보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미국 하원을 갖다가 이제 하우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우스, 그죠? 하우스 멤버스. 그다음에 이제 상원은 이제 세니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원들이 사실은 권한이 더 큽니다. 근데 상원은 이제 각 주에서 2명씩 그 뽑히거든요. 뽑히고 이제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해갖고 이제 그 435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양원은 양원은요 의사 진행 절차나요 각 의원들이 전체적인 성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하원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진행 절차를 규정을 받는데 상원은 개별 의원들보다 자유로운 의사 진행을 그 다음에 고의적인 방해행위 필러퍼스터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법안에도 하원 상원에 비해 용이하게 하원이 상원에 비해서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이 그 권한이 더 크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요, 미의회의 통상법, 입법 등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 가서 중요한 기구는 양원에서 주로 상임위원회 및 비공식 그룹을 비롯해서요, 보좌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좌관하고 조금 틀리죠. 그래서 그쪽에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법안 참여 작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아시잖아요. 상임위원회는 그 전담,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보통 이제, 뭐, 상임위원회, 그러면 국방위원회, 노동위원회, 통상위원회, 이런 있죠. 예산결산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좀 그죠? 관련 어떤 전문 지식이 좀 있는 그렇죠. 또한 또 없더라도 거기에서 뭐냐면 뭔가 이렇게 축적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죠? 전문성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통상법안 입법과 관련하여요. 미국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줍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익단체들, 그죠? 그리고 노동조합, 그죠? 그 다음에 업종별, 그죠? 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수민족 단체, 통상관련 법안을 제정
예,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 그죠? 그 이런 것들은 이제 1970년대, 80년대의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죠, 그죠? 팽배했는데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국에서 들어오는 거, 어쨌든 자국의 산업들은 뭐 자유무역이고 이런 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의 이득은 소비자가 갖는 거죠. 소비자가. 그죠?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화 됨으로써 국내의 어떤 독과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결국은 뭡니까? 소비자, 물론 이제 공급자의 잉여도 있고 소비자의 잉여도 있고 결국은 국내에 있는 생산자가 또 원료를 필요로 할 것에는 또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산업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왜? 자기의 어떤 산업에 대한, 자기의 어떤 마켓에 대한 침입이잖아요. 그죠? 침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70년대, 80년대 보호무역주의, 그죠? 보호무역주의, 안 된다, 뭐 못 들어오게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압력단체가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부산물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 개진 기회를 주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이해당사자들은 이제 노동조합, 뭐 산업별, 업종별 단체, 그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소수민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통상 관련해서 법안을 갖다가 제정하는 데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 그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부산물이었다. 보호무역주의 때부터 이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 크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공청회 같은 걸 하긴 하죠, 그죠? 근데 뭐 공청회도 보면은 국민들이 충분히 참여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뭐 히어링 했다, 공청회 했다 하고 이제 끝내버리고, 그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보장들,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체 세력이 얼마 정도 그 토론의 어떤 그걸 배정에 있어서 인원 배정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율을 갖다가 배정하는 것, 뭐 이런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쪽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하다면 여론조사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국제무역위원회. 아까 국제무역위원회하고 상무부하고 미국 통상대표부하고 이거는 이제 행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통상 관련 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는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입니다. ITC죠, 그죠? 요거는 이제 1916년 아주 역사 관세법에 설치된 관세위원회 Trade Commission, 그죠? 관세위원회로부터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74년 통상법이죠. 그 우리가 수포 301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Trade Act of 1974, 그죠? 에서 국제무역위원회로 개청되어, 그러니까 이제 요게 관세위원회가 1916년의 관세위원회가 이것이 이제 1974년의 통상법, 그죠? 통상법에 의해서 국제무역위원회로 개청되었어. 즉 트레이드 커미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최초의 관세위원회요. 타리프 커미션은 남북 전쟁 후인, 그죠? 1880년대 당시에 그 일반화되어 있던 고관세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뭐 관세 수입 감축 방안으로 관세율 인하에 대한 연구를 위해 1982년에 설치된 관세위원회다. 참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죠? 1982년에 이때부터 벌써 세계 그 어떤 그 통상을 주도하려는, 그죠?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죠? 우리는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 그래서 미국 최초의 관세위원회입니다. 테리프 커미션이죠. 일반화되어 있던 고관세를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요. 관세 수입 감축 방안으로 관세율 인하,
대한 연구를 위해 1982년에 설치된 관세위원회. 관세위원회. 그게 또 관세위원회 1916년 관세법에 설치된 관세위원회. 그게 이제 1970 통상법에 의해서 국제무역위원회로 관세위원회에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발전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C, 즉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국제무역위원회는요, 대통령 산하입니다. 준사법적 독립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내 산업피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하고요, 판정을 내리고, 조사와 판정 내리고, 관세법 절차에 따른 구제조치에 의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규제위원회입니다. 이게 일종의 규제위원회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일종의 규제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ITC는요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9년 임기의 6인위원, 커미셔너와 47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직원 구성거죠. 하여튼 9년 임기의 6인 위원이다. 커미셔너다. 커미셔너들이 있다. 대통령은 6인의 임기 중 2년의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통일정당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하는데요. 2년 임기의 이제 총 임기는 9년입니다. 그죠? 자, 6인 의원. 자, 그다음에 이제 2년의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하는데 통일의원에 소속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많네요. 그죠? 뭐 직원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6인 의원이다. 자, 6인 의원이다. 9년 임기의 6인이고 그중에 2인이 의장과 부의장은 2년씩 그죠? 되어 있다. 그건 대통령 임기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의회는 행정부로부터요 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요. 독립성이라는 것은 돈 누구한테 받느냐 그죠? 돈을 받으면 독립성이 없어집니다. 그죠? 1974년 통상법에서 예산을 이 무역위원회 예산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 통제하에 두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가 이 모든 정보를 행정부에 무역 통상에 관한 정보를 행정부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헌법상 위임상 즉 견제와 균형 독자적인 정보 자료가 없죠. 안 주면 그만이니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또 자료 달라는데 행정부 안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상에 관해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진상조사는 하는 것이 이제 이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 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의회는 뭐라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의식하게 하는 의회로부터 독립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 이제 의회 편을 들 수도 없다 이거죠. 당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그 독립성을 재정적인 독립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적인 독립성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돼서 그래서 의회 예산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독립성은 또 의회로부터 독립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당적인 진상조사가 하는 것이다. 초당적인 진상조사 통상에 관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자, 그래서 이제 ITC는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기관으로서 미국의 이제 통상 관련된 청문회 등, 그죠? 이제 아주 이 핵심은 뭐냐? 무역위원회는 이제 일단, 행정부 또한 뭡니까? 의회로부터의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뭔가 무역 통상에 관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 관련된 청문회, 산업계, 노동계, 농민, 노동자, 수입업자,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기술적,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언은 미국 이제 통상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통상위원회의 역할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전문적이고 이제 중복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ITC의 주요 기능을 보면요. 수익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조치를 대통령이 건의하여 무역과 관세에 관한 연구, 자, 수입 수준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갖다가 수행한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원입니다. 자, 국제통상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이 있습니다. 자, 미국 법원은요, 통상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사법심사의 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나 국제통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와 연방항소법원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항소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즉 CAPC 다시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 그죠? 여기서 연방항소법원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법원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C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는요. 미국의 대외통상 법제하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최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해서요. 사법심사에 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원은요.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연방법원 조직은 대법원, Supreme Court가 있죠. 연방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13개의 연방고등법원입니다. 그죠? Circuit Court라 합니다. Circuit Cour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S Court of Appeals 또는 Circuit Court, US Court of Appeals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연방고등법원, 그죠? 그 다음에 9개의 연방지방법원이 있습니다. The District Court 그리고 4개의 특별법원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미국 법원 다시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연방법원은 이제 연방법원은 대법원, 수프림 코트하고 13개의 연방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의 연방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4개의 특별법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요. 연방법원 그렇게 돼요. 주법원은 각 주에 다 있겠죠. 그죠? 자, 연방법원 2개, 연방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13개의 고등법원, 그죠? 연방고등법원, 그 다음에 9개의 연방지방법원, 그 다음에 4개의 특별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상법원, 그 다음에 이제 통상관계에서, 연방법원은 자제한다고 했죠. 통상관계에 관한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개입을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통상관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국제통상법원과 연방항소법원, 그죠? 어필 코트죠. 연방항소법원을 보면요. 국제통상법원은 6인 이상의 동일한 정당 소속, 자, 6인 이상, 6인 이상이 동일한 정당 소속으로서 안 됩니다. 그래서 9인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법원입니다. 그죠? 9인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법원이다. 그죠? 이건 특별법원이다. 그죠? 아까 특별법원 4개 있다 그랬죠. 그죠? 1980년 관세법원법, 즉 Customs Court Acts of 1980s에 의하면요. 관세법원에 1980년 국세통상법원에서는 연방지원법, United States District Court와 동일한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권한과 관세법 및 국제통상법 하에서 발생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소송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배타적 관할권,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냐? 국제통상법원을 딱 요지는 뭐냐? 일단은 국제통상법화에서 발생하는 미국을 상대하는 대부분 소송에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을 상대로 한 대부분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어디에 가지냐면 바로 국제통상법원, 국제통상법화에서 발생. 알겠죠? 자, 그렇다. 국제통상법원은요, 통상문제 중에 반덤핑, 그죠? 상계관세, 부가조치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국제 무역위원회나 상무부 결정에 대한 엄격한 사무심사, 그죠? 요거 하죠. 그 판정을 내리는 건 상무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것은 결국 뭐 국제무역위원회죠. 국제위원회, 그죠?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나 상무부의 결정, 쌍방간 서로 차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위원회나 상무부는 보수적입니다. 국제무역은 특히 이제 어떤 피해 같은 걸 조사해 가지고, 그죠? 자, 결국 국제통상법원이 결국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부과 조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하죠. 이의신청 하면은 이제 국제통상법원에서 이거를 관할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당한 국가에서, 그죠?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다음에 82년에 연방법원 개선법 Federal Code Improvement Act of 1982, 즉 그 개선법은요, 종래의 청구법원과 관세특허 항소법원을 통합하여 연방 항소법원을 설치했습니다. 자, 청구법원하고 관세특허 항소법원을 갖다가 통합하여 연방 항소법원을 설치했습니다. 1982년에. 자, 이 법은 특허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요. 대외통상법에 의한 항소 사건을 규율하는 실체와 절차에 대해서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 항소법원이 그렇다, 그죠? 연방 항소법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렇게 뭐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 알면 되겠고요. 미국 통상법 입법 과정을 한번 봅시다. 미국의 이제 그 통상법 의회 입법 절차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매 회기마다요, 상하 양원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뭐 최종적으로 입법화되는 것은 겨우 20% 정도 미만입니다. 20% 미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특별법원은요,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전담하는, 연방정부를 대해서 이제 어떤 그걸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걸 갖다가 하는 특별법원. 그죠? 동일한 내용의 사실 확정을 문제로 포함 많은 민사사건을 병합하여 예심한 후 각 법원을 보내는, 그죠? 그래서 4개의 특별법원, 국제통상법원의 4개의 특별법원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특별법원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통상법원, 그죠?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연방정부를 고발할 경우에 그 경우에 소송을 담당하는 US Claim Court가 있고요. 그 다음 조세소송을 전담하는 US Tax Cou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내용의 사실 확정 문제를 포함하는 많은 민사 사실관계 이런 걸 포함하는 많은 민사 사건을 병합하여 예심을 한 후 각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요런 이제 패널들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예심해서 요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민사사건 같은 거 여러 가지 복잡한 민사사건을 병합해서 예심한 후 각 법원으로 돌려보낸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심하고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그 시간을 갖다가 절약시켜 주겠죠. 그죠? 절약시켜 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법은, 그죠? 그거 예심만 하는 거죠. 예심만 해서 이제 보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지방법원 같은 거죠. 지방법원에서 이제 쫙 해가지고, 판결 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입법 과정을 다시 보면요. 미국의 특정 분야에서는요, 외국의 경쟁으로 피해를 느끼고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외국 경쟁자로부터 보호주의를 요구하고, 그죠? 그다음 미국의 많은 범위의 산업이 미국과 외국의 자유무역을 제한하고자 하고, 그죠? 보호무역주의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 의회 및 정부 대리인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죠? 경쟁 당연히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이유도 다 이런 압력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또 보호무역주의만 가서는 세계 무역 질서를 갖다가 깨뜨리는 거 되고, 그거 이제 아무리 강대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제 이런 보호무역 관련 법안들이 무수 위반됩니다. 그때마다 대미 수출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이제 경제와 산업계는 긴장을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통과가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관한 일은 아니죠, 그죠? 어떻게든 통과돼 버리면 그게 우리한테 큰 데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미국 통상법에 대한 연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안 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법안 과정을 알아야지 거기 가서 또 우리가 그것들을 또 법이란 것은 로비죠, 로비. 압력단체적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주면 당신을 찍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로비를 하니까 이제 그거 당연히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 물론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나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파리틱스하다. 아주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잘 알아야지, 이게 이렇게 처리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가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가 또 압력을 넣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 계속적인 피드백이 없이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통상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나아가 법안 과정 등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법 과정상 특징이요. 미국의 통상법 적용상의 그죠? 미국의 일단 적용상의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이 통상을 갖다가 주도하잖아요. 세계 통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이 해도 그걸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그죠? 그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통상법 적용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우에 이제 행정부에 의한 법률의 제한이 많죠. 행정부 입법안, 행정부가 이제 법률을 제안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경우, 그죠? 근데 미국은 이런 것보다는 의원들이 법의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원들은 결국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들은 어떤 관계에서 법을 제정합니까? 자기들 지지자들이 압력단체의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입법이 많죠. 행정부가 강력하죠. 그죠? 왜냐하면 전문성을 더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전문성을 쥐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걸 갖다 절차적으로 중간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법을 갖다가 발의하는 그런 형식인데 미국은 이제 그 의원들 제한이 더 많습니다. 의원들은 누구로부터 압력단체로부터 그걸 이제 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 보면 이제 그 압력단체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많이 반영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남용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압력단체의 이익이 이제 우선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의원 제한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선 이제 산업계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단체, 의원 자신의 행정부 발의에 의원을 통한 법안이 제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원에 의해서 제출된 법안은요, 하원 의장을 우리가 스피커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원에 먼저 배정이 됩니다. 그죠? 하원에 제출될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동위원회 위원장은 다시 소위원회를 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보충회의 등을 거쳐 보류 또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죠? 위원회는 다시 공청회, 보충회 특히 몇 번 합니다. 자, 본회의에서는 그 다음에 본회의 올라가면요, 하원 의사운영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심의 일정 및 방법이 결정된 후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을 거쳐서 폐기 또는 가결되는 것으로 가결되어 상원으로 또 이송돼요. 여기서 자, 하원으로 되어서 이제 상원에서 최종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블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블 체크. 우리는 이제 의원이 하원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상원이라는 게 없죠. 상원은 일종의 귀족이죠. 영국도 상원이 있죠. 근데 왕이 그거 뭐 지명합니다. 영국도 상원이 있는데 그거는 귀족들 중에서 왕이 지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본도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상원에서는 상원의장 또는 의장들이 President pro tempore 에 의해서 위원회에 또 배정됩니다. 또 똑같은 그 절차가 되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소위원회 다시 배정돼. 자, 이러한 절차는 하원에 같은 절차가 진행되죠. 그죠? 이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이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양원 합동회의를 가서 하나의 법원을 가지고, 그죠? 그죠? 절충할 만하게 되는데, 그죠? 양원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통법은 폐기되고, 이루어지면 다시 양원으로 회부되어 양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하는 대통령이 송문다. 자, 우리보다 법을 만드는 게 더 까다롭죠. 그죠? 상원, 하원에서, 자, 일단 상원에서 된 거는 하원에서 와서 거치고 상원으로 이송되고 상원에서 다시 합의된 것은 다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안 된 것은 폐기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된 건 다시 법안이 양원에서 다시 합의된 거는 다시 본회의에 가서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에게 통과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이해관계자들 자 발의해가지고 또 행정부 발의 또 의원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안이 제출되죠. 자, 하원에 먼저 제출되고 하원 의장에 의해서 위원회에 배정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다시 소위원회 배정하고 여기 다시 공청회 하고, 그죠? 또 위원회 다시 또 그래서 공청회 하고 위에서 그 다음에 또 본회의에 보고한죠. 그죠? 그럼 본회의에서는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심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가결되어 상원으로 이송됩니다. 그죠? 그럼 상원에서는 상원의장 또는 의장 대리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배정이 되고요. 또 똑같이 상원과 같이 똑같이 절차를 밟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서 상원과 하원에 통과된 법안이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양원 합동회의를 절충을 마련하게 되고요.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되고 이루어지면 다시
본회의에 각각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를 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하면 법률로서 성립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이를 이제 2를 붙여가지고 반송하면은요, 상원과 하원에서 약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 처리를 갖춘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특수한 경우인데요. 보통 이렇게 안 됩니다. 그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요, 10일 이내에 2를 붙여 의장에 반송하지 않은 그 법률로서 그냥 성립돼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켓 비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후 10일 이내에 의회가 휴회돼요. 법안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 법이 성립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의회가 휴회돼 가서 법안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보낼 수 없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켓 비토다 한다. 대통령이 이제 서명했는데, 법안이 대통령이 송부된 후에 이제 10일 이내에 의회가 휴회돼 가지고, 그죠? 법안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20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